1993년 한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뒤 이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성장해 2000년엔 전세계 물량의 반을 싹쓸이하면서 선박권도 최정상을 꾸준히 유지하며 호황기를 누렸어요. 그러나 2010년 전후로 한국은 중국에게 선박 제조의 1위를 빼앗긴 뒤 이후로 한국의 조선업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일본에게까지 재차 추월당하기까지 시작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은 그대로 과거의 영광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죠. 그리고 조선 제작이 지역경제 중심을 이루던 울산, 부산, 창원은 그대로 암흑기에 떨어졌고 이후 침체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2019년 갑자기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을 재차 추월한 데 이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중국의 선박 수주를 따라잡으면서 2019년부터 한국의 조선업은 재도약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조선업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세기 세계 조선업을 좌지우지하던 유럽과 영국의 조선업은 이미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잃고 동아시아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이 중심에는 기술력이 중요한 LNG 운반선이 있었죠. 중동 전쟁과 석유 무기화라는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전 세계는 석유 이외에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그 대체제로 천연가스를 선택하게 되는데 보관 운송 방법이 까다로운 탓에 안정적이면서 대량 운반이 최적화된 선박 운송이 부흥기를 맞이했고 유럽에서 넘어온 조선업의 황금기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죠. 일본은 모스사에서 개발한 모스 타입을 주로 생산했는데 둥근 원형 모양의 화물창에 탑재되는 모델이죠. 선체와 화물창 흔들림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해 액체로 이루어진 액상 천연가스를 운반할 때 생기는 선박의 내상을 줄이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안정성을 위해 화물창을 일부 포기하면서 면적이 작아지는 구조적 문제로 버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그래도 당시 두 차례 오일 쇼크, 유가 파동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던 전세계 해양 선박 업체들은 일본을 선택하게 됐죠. 그러나 90년대부터 LNG의 수요 급증으로 많은 선박 업체들은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런 요구에 한국의 선박 기술이 중심이 됐어요. 당시 일본의 모스 타입 선박에 밀려 벌어졌던 멤브레인의 기술 개발에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일본과 차별성을 두고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당시 안정성 문제였던 멤브레인에 LNG를 재해가시키는 고유 기술 등을 개발해 멤브레인의 문제였던 선박 내구도 상승과 LNG의 안정성을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모스 타입보다 한 번 더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으로 선박 업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줬어요. 이런 이점으로 한국은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 등 주요 대형 선박의 조선업 부흥기를 이끌었죠. 그러나 2008년 9월 14일 영원할 것 같았던 한국 조선의 호황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 중심에 있었던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공격적인 투자를 성공의 공식이라고 생각했던 전세계 수많은 금융기관들은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돈을 빌려주는 것에 인색해지면서 전세계 해운사들은 운반 비용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죠. 그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선박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조선 업체에 전해져 수억 원을 육박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체도 영향을 받았죠. 그나마 대형 조선사들은 버틸 여력이 있었지만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한 중소조선사들은 쓰러지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대형 조선업체들이 괜찮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전세계 해운사들의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손실을 보더라도 당장 수주를 따지 못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상황까지 이어졌으니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더 따야 했던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저가 출혈 경쟁이 시작됐죠. 결과적으로 조선업은 전세계 금융경제와 어떤 분야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이어졌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어렵다 수준이었고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들은 버티고 있었지만 이후 해양 플랜트에 손을 대면서 절망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소의 주력은 선박을 만드는 일이지만 바다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해양 플랜트도 존재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처음에 바다 밑에서 올라온 동아줄로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기상 너무 좋은 소재였죠. 당시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상당수가 북극 인근 바다에 묻혀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전세계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는 원유 역시 바다 매장량이 육지보다 더 많을 것을 예상하고 있죠. 2022년, 지금도 들려오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 해양 자원들이 2008년 조선업이 위기일 때 생각하면 더없이 좋은 미래 먹거리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기술력 없이 무모하게 들어간 산업이 얼마나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는지 교과서를 장식할 수준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죠. 설계 원천 기술은 없고 기자재의 국산화가 안 된 상태, 그리고 어느 정도 규격화됐던 조선업과 다르게 상황과 현장에 맞춰 완벽한 맞춤 제작이 이루어지는
해양 플랜트 설계에 대한 경험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 한국 대형 조선 업체들은 건조 도중 실시간으로 바뀌는 설계를 따라가지 못해 예상보다 더 많은 기간을 제작했고 그대로 막대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됐죠. 원유의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해양 플랜트의 경쟁력이 떨어져 그 결과 2014년부터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로 불리는 3사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내기 시작했고 2015년 한국 3사 대형조선 업체 간의 8조 5천억의 영업 손실 중 무려 7조 원이 해양 플랜트로 발생됐어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조선업까지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국의 등장이죠. 중국은 값싼 인건비와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 싼 가격에 대형 선박을 마구 수주하기 시작해 2008년부터 선박 수주 점유율에서 한국을 앞지르더니 11년을 제외하고 약 10년 동안 전세계 조선업 1위를 차지합니다. 자국에서 필요한 배를 직접 생산하면서 중국 조선업 성장을 키웠죠. 2016년에는 한국 조선업이 최악의 해였어요. 특히 기술력이 없어도 되는 중소형 선박, 벌크선이 중국의 주요 수주 대상이었어요. 따돌렸다고 생각했던 일본에게 이익까지 빼앗겼죠. 그러나 중국,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LNG 운반선을 필두로 양보단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던 게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형 선박들에 대한 탄소 규제를 공표합니다. 기존 선박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연료에는 벙커CO나 디젤 오일을 사용했는데 산성비와 미세먼지 주범이자 자동차 연료보다 황산화물이 최대 3,000배나 많이 배출되는 연료였죠. 국제해사기구는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200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를 절감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더 나아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까지 강제적으로 줄이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대안으로 황산화물을 100% 줄이는 친환경 저탄소 선박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LNG는 폭발성이 있고 인화성이 굉장히 큰 연료로 이미 한국은 LNG 운반선의 기술력으로 이를 배의 추진체로 쓰기 위한 보관 방법들에 대한 기술 노하우가 마련되어 있었던 게 컸고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7년 정도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최근 들어 중국은 가격이 싼 대신 납기 지연과 품질 문제 등이 여러 차례 불거지고 환경 규제에 대비가 되지 않는 탓에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된다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발주도 한국을 선택한 건 선주들이 중국 선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결되었다는 시각도 있죠. 2018년부터 한국 조선 업체들은 전세계 수주 비율도 꾸준히 올라 2021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한국은 LNG 추진 선박의 66%를 수주했고 대형 LNG 운반선은 97%를 한국이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한국 조선업은 더 나아가 저탄소가 아닌 무탄소 선박을 위한 준비를 구상하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는 벙커CO와 디젤 오일을 쓰는 선박이 모두 사라지는 2050년에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선박이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자동차와 비행기에 있는 자동주행 장치를 선박용으로도 개발하면서 싼 가격으로 물량을 내놓는 중국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한국의 조선업은 외부의 악재, 잘못된 투자 실패에도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은 하나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웠고 그 빛을 보게 됐죠. 지금까지 망해가던 한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